대표님 경제 분야 쭉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간의 코로나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프레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생산자 물가는 오를 대로 올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용은 다릅니다만 그 동일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 신문지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또 나스닥 증시가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증시 마찬가지고 지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간혹 가다가 유튜브에 그 증시 관련 정권 문제만 다루는 그런 그 방송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뭐 미래가 암울하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질 않죠. 그래서 언제 반등될 거냐, 어떤 품목이 아이템이 반등이 될 거냐 하는 거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혹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 어떤 정치 외교상에 어떤 나타난 큰 문제가 경제에 어떤 임팩트를 미치는 그런 것까지 이 사람들이 분석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경제 분석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조만간 반등할 거다 그런 어떤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데 대해서 너무 이렇게 현혹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각국이 지금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풀었으니까 감당이 안 되죠. 아마 20세기 지금 대공황 이후에 이렇게까지 돈을 푸른 적은 없는데 양적 완화한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의아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긴축 이게 이제 대세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미국에 돈을 빨아들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개도국 그다음에 신흥국의 어떤 그 국내 자본 중에 외화들은 미국으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1997년에 우리가 겪은 외환위기와 유사한 사태가 여러 나라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증시가 대폭으로 하락한 거 아울러서 어제 또 파운드화가 금리를 상승시켰고요.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거는 뭐 영국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에 다 금리를 인상시킬 거는 분명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미국 연준이죠. 연준에서 테이퍼링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상승시켜야 되면은 올해 4번 정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정말 인플레가 도저히 어떤 그 스피드를 정부 정책으로 따라잡지 못한다면은 7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풀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덮어서 이런 세계 경제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일촉즉발이죠. 지금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미 뭐 유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러시아 루블화가 뭐 바닥을 치고 지금 난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유가 상승 조만간 아마 배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배럴당 100불을 돌파하는 수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이미 뭐 3배 이상 뛰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한 국제정세, 이런 게 경제에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사실 작년까지는 금리를 올린다 말만 요란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미국 경제도 한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너무 심하게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지지도를 유지하기 힘들죠. 가뜩이나 지금 아프간 사태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낭패인데 그렇게 하자면은 인플레를 잡지 못한다면은 11월에 있을 그 중간 선거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대립, 대만 문제, 그다음 우크라이나 사태 이걸 어떻게 미국이 제대로 매니지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중간 선거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북한 변수까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한 달에 7번의 도발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아마 최대의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로 위한 어떤 경제 파탄, 그다음에 어떤 인플레, 고인플레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그런 어떤 자구책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세. 한 번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이게 약하다, 좀 병신 같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가 마구 물고 뜯어지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래봤자 너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그냥 미사를 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한심한 거는 미국이 지금도 보면 대화로 뭐 해결한다. 외교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뭐 외교 뭐 다 해봤잖아요. 사자회담, 육자회담, 뭐 트럼프 쇼까지 다 해봤는데 결국 옛날로 다 되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한 이런 이야기를 백악관 대변인이나 국무성 대변인이 할 이야기는 아닌데 얘들도 요새 보면 좀 애처롭습니다. 양캐들도 하도 지금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물론 한국 문제가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만든 탑 프라이어리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도 좀 봐달라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데 그 북한이 저렇게 대놓고 난동을 부리는 거는
이렇게 해봤자 미국 너가 대안이 없다. 추가 제재 해봐야 뭐가 더 있겠느냐. 그 다음에 결정적인 추가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미국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2월 4일인데 지금 유엔 안보리의 순환 의장국이 러시아죠. 근데 이제 그저께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이 이건 상임이사국입니다. 3개국이 러시아, 중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해달라라고 해서 원래 2월 3일로 요청했었는데 2월 4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별 획기적인 그런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말싸움만 하고 결국 자기 입장들만 밝히고 지금 현지 추세로 봐서는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중국, 러시아는 방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이 아무리 발악을 해봐야 특정하게 무력 행사를 전제로 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걸 갖다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은 중국, 러시아가 절대 겁을 안 먹죠. 예. 그래서 다만 지금 동해상이나 그다음 일본 수역 이런데 항모들 전단을 보내가지고 무력 시위를 한다는 정도, 그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프 노스라고 미국, 그 다음에 일본, 호주 3개국이 지금 공군 연합훈련을 하고 있죠. 그런 정도가 좀 더 강도를 높이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재 수단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놈들이 정말 답답한데 코프 노스라는 거 그러니까 코프라는 거 대체한다 이런 뜻이죠. 그게 노스는 북방입니다. 그건 당연히 북한, 중국, 러시아를 지칭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끝마다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이런 하나만한 이야기를 갖다가 미국 국방부가 하고 있는 것도 좀 애처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항하는 대항 기제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한국은 공교롭게 그 연합훈련, 코프노스라는데 재작년까지는 참석을 했었는데 기껏해야 30명 인원, 그 다음에 수송기 2대, 전투기는 아닙니다. 그냥 마지못해 그냥 숟가락 하나 난 거였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작년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 쏴도 블링컨이 우리하고는 대화를 안 하죠. 정용이 저작자와 이야기해봐야 맨날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더 들어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주로 이야기하면서 그 미일 동맹이 중요하다. 같이 이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체해 나가자고 하면서 마지막에 한미일 삼각 동맹도 중요하다라고 당구장 표시로 잠깐 이렇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한국 외교의 지금 안보의 현실인데 이게 지금 다음 정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이게 획기적으로 바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거의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죠. 어제 그 사자 토론의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과연 이 코로나 사태 또는 그 이전부터 사실 한국 경제가 좋지를 않았죠. 전반적으로 내수가 불안하고 수출도 잘 안 되고 하는 구조적인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덮치니까 자영업자들이 멸망해가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도래하고 있는데 실제 이 가장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본 자영업자들은 민노총 같은 그런 단체 조직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기껏해 이제 우리 정당 정도가 그런 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이익을 대변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세가 약해서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대선이 가까우게 되면은 지금 요 몇 년 동안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집단이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후보들한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보면 지금 정권 들어와가지고 자기 경제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파탄이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이런 사실이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는가, 누가 핸들을 잘못했는가, 누가 이 경제적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진정한 어떤 성찰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지금 경제 악화를 초래한 게 누구 때문인가라는 것 갖다 규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히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처방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어떤 지적 수준이 낮고 그냥 단지 자영업자라든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다고 하지만 일단 자기들이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대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은 이번 대선에 우리가 최악의 피해자였다라는 걸 갖다 강하게 어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그 어필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여야 그다음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가 이 정말 극빈자들 사회적 가장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가가 뭘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히 현금 살포만을 이야기하지 구조적인 어떤 장기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갖다가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영업자 스스로도 결국 이제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나가기 직전에 국가 보조금이나 타먹고 어항 속에 금붕어처럼 살겠다라고 자포자기한 건 아닌지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 상태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조작이 됐건 뭐 어떻게 컨트롤 됐건 문재인이 지지율이 41%를 넘고 있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싫다는 게 물론 뭐 5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간에 응축돼 있던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터질 날이 올 겁니다. 그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 시기,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문 정부가 이제 그 현재 경제 현상, 지금까지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런 경제 현상들을 더 이상 머니플레이트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경제 위기가 폭발하겠죠. 물론 1997년과 유사한 게 올 건지 그보다 더 심할지 약할지는 지금은 예단하기 힘듭니다. 다만 이 위기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거기서 이제 문 정권이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경제 위기가 폭발할 경우에 자, 과연 우리나라 서민 대중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반영해줄 그런 정치 집단, 제도적 장치, 정당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진지하게 아마 자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부유한 집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주아라든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고만고만해서 막 그나마 지금 생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서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민이라니 나라 자체를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든지 잘 살던 나라든지 스웨덴, 뭐 스위스 우리가 이 머릿속에 그려냈던 환상의 복지국가들 이런 나라에도 7, 80%가 서민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잘 사는 중상층 사람이 7, 80%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운영되기도 힘든 상태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의 사장하고 부장급들만 한 3분의 1가 된다면 그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죠. 대다수는 그냥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어제 본 그 사자 토론회에서도 정말 그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사회 최하층에 있는 사회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 그걸 갖다가 단지 이제 현금사업부에서 포퓰리즘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정책적 패러다임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한 거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전혀 없었다. 그런 점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